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핵보다 더한 걸 갖고 있는 거잖아. 이스라엘의 어느 사무실에서 한반도 데이터를 보고 기겁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아닌 한국 기술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평가인데요. 도대체 무엇을 발견한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웬만한 데이터 정보에는 별로 놀라지 않는 편이에요. 이스라엘 공군에서 15년간 위성통신 및 전자전 체계 개발에 몸담은 데다 현재는 텔아비브에 위치한 민간 위성 기업 오비탈 테크에서 선임 기술자로 일하고 있으니 그간 숱한 데이터들을 봐왔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보통 이스라엘 하면 최첨단 군사기술을 떠올립니다. 저 역시 그런 자부심 속에서 살아왔고 서방 군사기술 체계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의 일상은 대부분 사무실 12층 책상에서 7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켜놓고 위성 궤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를 우선시하고 철두철미한 제 성격 덕분인지 저는 중동 지역 위성 감시와 아시아 태평양 해역의 군사위성 동향 분석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제 업무는 민감했고 실수는 곧 국가 안보에 직결될 수 있었기에 늘 정확성을 우선시해야 했어요. 그런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일본의 정찰 위성 키자시 7호가 동경 140도, 북위 37도 해역 상공에서 갑작스럽게 신호를 잃었다는 긴급 보고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성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태양 폭풍이나 우주 쓰레기 충돌로 통신이 두절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간의 추적 분석 결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키자시 7호는 기계적 고장이 아닌 외부 신호에 의해 시스템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신호의 발신지가 한반도 근해로 추정된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일본 정찰 위성을 무력화시킬 기술을 보유했다고요? 물론 삼성이나 LG 덕분에 그들의 전자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군사위성을 교란시킬 정도의 고도화된 전자전 능력을 갖췄다는 건 믿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주자 회사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군에 의존하는 나라 아니냐? 독자적인 군사기술보다는 기술 이전에 의존하는 수준 아니냐는 시기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키자시 7호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정보분석국 DIA에서 직접 걸려온 전화였어요. 발신자는 제임스 워커라는 고위 분석관이었는데 이스라엘 미국 군사기술 공조 협정에 따라 긴급 자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커는 키자시 7호 사건의 기술적 분석과 관련해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성 감시 전문가로 추천받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현지라는 게 바로 한국이었죠. 저 같은 고위급 인사가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냐며 거절할 심산이었습니다. 회사 업무도 바쁜데 해외 출장까지 나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워커가 내놓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키자시 7호 외에도 지난 3개월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원인 불명의 위성통신 장애가 14건 발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한반도 근해에서 발생했다는 것과 기존의 어떤 전자전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군도 나토 동맹국들도 이런 유형의 신호 교란 기술은 보유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제야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국가적 현안임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런 고도의 기술을 독자 개발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군사기술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술 이전을 받거나 공동개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위성 관련 기술은 더욱 그랬죠. 물론 한국이 자체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키고 달 탐사선도 보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게 곧 군사적 활용 가능한 위성 교란 기술로 이어진다는 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출국 전날 밤 저는 한국계 미국인 연구원인 수진 박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수진은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고 현재 록히드 마틴에서 위성 방어 시스템 연구를 담당하고 있어요. 워커가 한국에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수진은 제가 한국에 가는 목적을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나라라고, 특히 최근 몇 년간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수진의 경고는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묘하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한국에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군사기술을 보유했다는 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임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로서 호기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다는 회의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서방 군사기술보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더 뛰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가 불편했거든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안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긴 비행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딱히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텔아비브 공항의 삼엄한 보안 검색대나 뉴욕 JFK의 압도적인 규모에 비하면 평범한 편이었죠.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실 소속 김태훈 중령이었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에 영어도 유창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이었어요. 정중하지만 형식적인 인사와 미리 준비된 듯한 환영사, 그리고 일정표를 건네면서도 보안상 일부 제한이 있다는 상투적인 멘트까지요. 김중령은 제가 이번 방문의 목적이 키자시 7호 사건 관련 기술 자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에는 나중에 담당자가 따로 브리핑해 드릴 거라며 얼버무렸어요. 이런 반응은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경험했던 거라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김중령을 따라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생각보다 발달된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교통체계도 잘 정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싱가포르나 두바이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군사기술 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제 선입견을 바꿀 만한 건 없었어요. 괜한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죠. 저는 현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첨단기술 박람회를 먼저 가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박람회이니만큼 중국이나 일본의 첨단 기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 제 관심을 끈 건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부스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전시였는데 위성 개발과 우주기술 관련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갖고 있는 데다 담당자와 대화해보니 생각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기초 연구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중령과의 만찬에서 저는 솔직한 의견을 털어놨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키자시 7호 같은 정교한 위성 교란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건 여전히 믿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김중령은 제 말을 들으면서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화려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실력을 쌓는 편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실력이 없으니 적당히 둘러대는 거 아닌가 싶었죠. 이튿날에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연구시설은 나름 현대적이고 연구원들도 전문적이었지만 혁신적이거나 게임 체인저급 기술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기존 기술의 개선이나 응용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놀란 건 한국 관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정중하게 답변하면서도 어딘지 자신만만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죠. 어느 나라를 가든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민족적 자부심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단순한 자부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밤 호텔에서 수진과 다시 통화를 했을 때 수진이 한 말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엘리가 보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한국의 진짜 기술력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나흘째 제가 호텔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워커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키자시 7호 사건 관련 현장 데이터가 예상보다 모호하다는 보고였어요. 위성 추적 시스템에서 포착된 신호 패턴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전혀 매칭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워커는 저에게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더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자문이 아니라 실제 신호 발생 지점 근처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라는 지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공식적인 한미 합동 조사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정보 수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워커가 전한 추가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난주 추가 분석 결과 키자시 7호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을 지나던 중국 정찰 위성 2기도 비슷한 시기에 일시적인 통신 두절을 경험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키자시 7호 사건을 단순 기술 결함으로 발표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군 정보부는 독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임무가 저에게 주어진 거였죠. 워커는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 억제 무기 실험 현장을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중 억제 무기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는데 위성이나 미사일 등 공중 표적을 물리적 파괴 없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 체계를 뜻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 임무가 상당히 민감한 성격임을 직감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하는 정보 수집 활동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 호기심도 생겼어요. 정말 그런 기술이 존재한다면 기존 군사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수진과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워커가 수진에게도 별도 연락을 했는지 수진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더라고요. 저는 수진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의 군사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게 있냐고요. 수진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했어요. 특히 전자전 분야와 위성기술 부문에서 예상보다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수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면 엄청난 성과를 내고서도 바로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한국인은 철저한 검증과 집요한 연구 방식이 특징이라 완벽한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세상에 내놓는다고 했죠. 수진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번 임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신호를 추적하는 기술적 조사가 아니라 한국의 실제 군사기술 수준을 파악하는 전략적 정보 수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꽤나 막중한 임무를 맡은 터라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다음날 아침 김중령과의 미팅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키자시 7호 사건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실제 신호 발생 지역에서의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김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상부에 문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김중령의 표정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요청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김중령으로부터 연락이 온 건 이틀 후였습니다. 상부 승인이 떨어졌다며 특별히 한국군이 진행 중인 첨단 방어체계 시연을 참관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단, 극비 사항이므로 일체의 기록이나 촬영은 금지되고 참관 후 보고서 작성 시에도 기술적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이 붙었죠. 저는 드디어 한국의 실체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회의감도 들었어요. 아직도 한국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워커의 지시를 받은 이상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연 장소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충청남도의 한 군사시설이었어요. 외부에서는 평범한 산지로 보였지만 내부로 들어가니 상당한 규모의 지하 연구시설이 있었습니다. 김중령의 안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갔는데 복도 양쪽으로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선 연구실들이 이어졌어요. 가장 먼저 안내받은 곳은 통제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실시간 레이더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김중령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상공을 지나가는 모든 위성과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통제실 한쪽에는 K-쉴드라고 명명된 조작 패널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였는데 큰 터치스크린 하나와 몇 개의 물리적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연구원은 이 시스템이 공중의 모든 표적을 식별하고 필요시 무력화할 수 있는 통합 방어 체계라고 설명했어요. 본격적인 시연은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표적으로는 약 200km 떨어진 해상에서 발사될 모의 드론이 사용된다고 했어요. 이 드론은 실제 적국의 정찰 드론과 동일한 전자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통제실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표적 드론이 나타났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협 수준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드론의 기종과 탑재 장비 심지어 임무 목적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화면에 표시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시연의 핵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K-쉴드 시스템이 표적을 완전히 분석한 후 담당자가 무력화 명령을 내렸어요. 저는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레이저가 쏘아지는 걸 예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을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표적 드론이 갑자기 제자리에서 맴돌기 시작하더니 조종 불능 상태가 된 듯 추락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물리적인 공격 없이 순수하게 전자적 신호만으로 드론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킨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였습니다. 무력화 명령부터 드론이 완전히 기능을 잃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히 0.3초였다고 시스템이 표시했거든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전자전 무기도 이런 속도로 표적을 무력화할 수는 없었어요. 담당 연구원은 이 기술의 핵심이 양자 기반 신호 교란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적의 전자 시스템에 특정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 송신함으로써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스템 내부로 침투해서 모든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거였어요. 물리적 파괴가 아닌 전자적 무력화라 표적이 완전히 보존된 채로 회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기체계였거든요. 위성과 미사일 그리고 드론 등 현대전의 핵심 무기들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다면 기존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김중령은 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공격이 아닌 방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적의 모든 공격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철학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기술 후진국 정도로 여겼던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시연을 목격한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수진과 긴급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워커의 지시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언급할 수 없었지만 제가 본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는 건 전달할 수 있었어요. 수진은 제 말을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자신도 한국의 K-쉴드 프로젝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위성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 성능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K-쉴드는 단순한 전자전 무기가 아니라 다층 방어 시스템의 일부라는 거였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과 공중의 모든 항공기와 드론, 그리고 우주의 모든 위성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무력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기술이 순수하게 방어적 목적으로만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진의 설명에 따르면 K-쉴드는 적의 공격 의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실제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공격 수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즉, 전쟁을 예방하는 기술이라는 거였죠. 저는 수진에게 최대한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수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외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전통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한 거였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한국은 공격 수단을 무력화하는 무기에 집중한 건지,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말이죠. 그러자 수진은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핵무기는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해답을 찾아야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격보다는 방어의 파괴보다는 무력화에 집중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 성취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었던 거죠. 그런 절실함이 오히려 혁신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K-쉴드 기술이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의 주요 거점에 설치되어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키자시 7호 사건도 실제로는 한국 영공을 침범한 정찰 위성에 대한 경고 차원의 시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은 이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수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환영하지만 내심으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존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특히 미군 내 일부에서는 이 기술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동맹국이지만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게 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수진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로서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도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믿어왔던 서방 군사 기술의 우월성이 허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조용히 만들어낸 혁신이 전 세계 군사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수진과의 통화 다음 날 아침 워커로부터 예상치 못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고한 예비 분석 결과가 워싱턴 고위층에까지 전달되었고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펜타곤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한국의 K-쉴드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워커는 제게 추가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한국 측과의 모든 접촉을 일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긴급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미군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엿볼 수 있었어요. 워커가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군 정보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동맹국 간 기술 협력의 성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 기술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K-쉴드 기술의 확산 가능성이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거나 공유할 경우 기존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면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온 군사적 헤게모니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였죠. 더욱 충격적인 건 펜타곤 내 강경파들이 한국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압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관세를 통한 경제 제재부터 시작해서 기술 이전 금지, 심지어는 한미 동맹 관계 재검토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워커가 귀띔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동맹국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함께 협력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워커는 제게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라고 당부했어요. 이스라엘도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기술 개발이 중동 지역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중령과의 마지막 미팅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어요. 김중령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미국 본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냐고 말이에요. 저는 직접적으로 답할 수는 없었지만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뉘앙스는 전달했습니다. 김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항상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들의 반발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중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다고. K-쉴드 기술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동맹국들과의 기술 공유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접근 방식이 생각보다 성숙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미군 내 강경파들의 압력이 본격화되면 한국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술을 포기하거나 미국의 통제하에 두거나 아니면 독자 노선을 고수하면서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거나 말이에요. 귀국 준비를 하면서 저는 수진과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수진도 워싱턴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록히드 마틴 내부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수진이 말하길 진정한 혁신은 항상 기존 질서의 저항에 부딪힌다고.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K-쉴드가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기술이라면 결국 국제사회도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텔아비브로 돌아온 지 사흘 후 저는 DIA 본부로부터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DC로 즉시 출발해 한국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라는 지시였어요. 비행기에서 준비한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면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한국 기술의 평화적 목적을 강조하겠다고 말이에요. DIA 본부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와 합참정보국장 그리고 CIA와 NSA에서 온 분석관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K-쉴드 시연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0.3초 만에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기술과 물리적 파괴 없이 전자적으로만 무력화하는 방식, 그리고 위성부터 미사일까지 모든 공중 표적에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특히 합참 정보국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기술이 미군의 전략 무기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실전에 활용한다면 기존의 공중 우세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중요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K-쉴드는 명백히 방어적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 측이 기술 공유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억제 무기라는 한국 측의 설명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차관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의 의도가 어떻든 이런 기술이 확산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나 경제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오히려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의 K-쉴드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실질적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워커가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제 발표가 예상보다 논란을 일으켰다며 한국에 대해 너무 우호적인 시각을 보인 것 같다고 지적했어요. 객관적인 위협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워커의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한국을 적으로 두는 멍청한 선택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DIA를 통한 공식 보고서와는 별도로 개인 자격으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거예요. 이 보고서를 통해 국제안보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수진도 록히드 마틴 내부에서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팀을 꾸려서 미국 방위산업계의 시각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각자의 자리에서 편견을 깨고 진실을 알리는 일에 매진하기로 한 거였죠. 제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안보연구소와 여러 싱크탱크에서 관심을 보였고 특히 유럽의 평화연구기관들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어요. 제 보고서의 핵심은 K-쉴드가 기존 군사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서방 기술의 우월성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정한 혁신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혁신의 힘, 그리고 기술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려는 철학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에 미쳤다며 중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기성세대들을 놀래킨 이 사건은 어느 중국 여대생의 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글로 인해 다른 중국 젊은이들마저 한국에 가고 싶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북경대학교 3학년생 왕루이입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네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엔 한국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힘들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유학을 지원해 주시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친구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호주나 캐나다를 선택했죠. 저도 처음엔 그런 나라들을 꿈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학비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제게 한국은 좋은 선택지처럼 보였죠. 한국은 물가가 워낙 싸니까요. 우리 집 정도면 한국에선 부자처럼 유학 생활을 할 수 있겠거니 했습니다. 사실 어렸을 적 친한 친구를 따라 한국어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K-팝을 듣는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저는 관심도 없었고요. 드라마도 몇 편만 본 적이 있을 뿐이었죠. 그냥 중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라,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라, 그 정도 인식이 전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좋았어요. 공항 시설이 매우 현대적이었고 깔끔했죠. 중국어 안내판도 곳곳에 보였고 직원들도 영어로 소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나온 담당자가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버스로 기숙사까지 가는 동안 서울의 풍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도시가 깨끗하더라고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죠. 기숙사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면서도 여전히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고작 한 달 남짓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이 화요일이었던 건지 수요일이었던 건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날 밤 10시쯤이었다는 것과 기숙사 방에서 한국어 숙제를 하던 제가 갑자기 울리는 전화에 놀랐다는 것만 선명히 기억나요. 부모님께서 화상통화를 거셨죠. 평소와 달리 두 분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순간 심장이 머리까지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보통 때와 달랐거든요. 아버지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여러 번 담배를 꺼내려다 다시 넣으셨고 어머니는 계속 눈가를 닦아내셨죠. 드디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낮고 무거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폭락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투자하신 부동산들의 가치가 30% 이상 떨어졌다고 했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하신 건데 이제 원금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오랜 침묵 다음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학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기숙사비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요. 제 머리는 하얗게 됐습니다. 학비는 다음 학기까지 미리 내놓아서 남은 돈이 없었고 기숙사비는 교환학생이라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했어요. 그러면 몇 주 남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생활비도 필요했고 책값도 내야 하고 교통비도 필요했죠. 이제까지는 부모님께서 주신 카드로 다 생활했던 터라 일일이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느꼈죠. 부모님께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엔 집에 여유가 별로 없어 보였어요. 부모님과 통화를 끊은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이뤘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봤습니다. 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정확히 얼마나 부족한지를 따져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 길어야 두 달이 한계였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업에 가면서도 멍했어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민이라는 한국 친구가 제가 평소와 달라 보인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민희는 다양한 조언을 해줬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라는 말도 했고 학교 장학금을 신청해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영 내키지 않았어요. 시급이 얼마 안 될 게 뻔해 보였거든요. 그 주말
중국 친구들과 통화를 했어요. 베이징에서 함께 공부하던 룸메이트들이었죠. 걔네들은 다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미 대기업 인턴십을 시작한 친구도 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말하자 모두 놀라더니 한국 생활비는 얼마 안 드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보단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니 중국보단 한국에서 버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들 했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자 얼마 벌 수 있겠냐며 도움도 안 될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땐 차마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괜찮다고,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겠다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차가운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생활비를 계산해봤어요. 그리고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 물가는 중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곳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숙사 비용은 다음 주까지만 버틸 수 있었고 항공권 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돈을 아껴 쓰는 건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게시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게 됐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죠. 생각보다 시급이 센 편인데다가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렸어요. 북경대 학생이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했고 혹시 누가 보면 어쩌나 걱정도 됐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위기를 넘겨야 했으니까요. 마음을 다잡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했어요. 간단한 한국어가 가능한지 외국인 취업 비자가 있는지만 물어봤죠. 학생 비자로도 일정 시간 일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되었어요. 기숙사에서 나와 더 싼 방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뭔가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했죠. 기숙사를 떠나는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전화드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텅 빈 기숙사 방에 홀로 앉아 울면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죠. 3번이나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기숙사를 이사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참 침묵이 이어졌고 어머니가 겨우 말씀하셨죠. 그쪽도 힘든 시기라는 걸 너무 잘 안다고요. 부동산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도 보내주시기 어려워졌다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코로나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요. 아버지가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신다는 얘기도 들었죠.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듣고 어머니는 안심하시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얼마나 막막한지 알 리가 없으셨죠. 다음날 학교 가기 전에 기숙사 관리실에 들러 상황을 설명했어요. 외국인 담당 직원분이 친절했지만 규정대로 이미 지불한 기숙사비는 환불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의 방값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당장의 생활비로 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점심시간에 수업 끝나고 미니에게 제 상황을 털어놨어요. 한국 친구들이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말했죠. 어쩌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도움 줄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미니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죠. 자기 집 근처에 월세 싼 반지 하방이 있다고요. 처음엔 반지하라는 말의 의미도 정확히 몰랐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주거 형태가 드물었거든요. 미니랑 같이 방을 보러 갔을 때 계단을 내려가며 건물의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서글펐습니다. 건물 벽면에 작은 창문들이 지상에 살짝 나와 있는 형태였어요. 햇빛은 부족하지만 통풍은 된다고 미니가 설명해줬죠. 집주인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어요. 외국인이라고 하자 처음엔 살짝 망설이시더니 미니가 저를 소개하고 제가 학생이라는 걸 설명하자 표정이 풀어졌어요. 그래도 보증금은 2달치를 내야 한다고 하셨죠. 그 자리에서 보증금 80만 원을 내고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남은 돈으로 한 달 더 버틸 수 있겠다 싶었죠. 방은 작았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월세가 40만 원이었죠. 기숙사비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바닥은 조금 축축했고 벽지도 곳곳이 들뜨고 곰팡이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앞으로 제 새로운 집이 될 테니까요. 이사 당일 짐이 별로 없어서 택시 한 대면 충분했어요. 기숙사에서 모아둔 짐들을 옮기는데 미니가 도와주겠다고 같이 왔죠. 두 사람이서 짐을 옮기고 방을 정리하면서 미니가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설거지 그릇과 이불 그리고 작은 전기밥솥까지요. 덕분에 당장 필요한 생필품은
살 필요가 없었죠. 첫날 밤은 정말 외로웠어요. 습한 공기에 벽지에서는 냄새가 났고 위층에서는 걷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이징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던 때가 마치 먼 옛날 같았죠. 비가 오기 시작하자 처마에서 떨어지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집이 편의점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이제는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잠깐 쉬었다가 학교에 가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힘들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 작은 공간이 제 안식처가 되어줬죠. 하지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8시간을 내내 서서 일해야 했거든요. 특히 잊을 수 없는 새벽 손님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쯤이었어요. 가게가 조용하던 때였죠.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중년 남성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양복 차림이셨는데 넥타이는 풀려있고 얼굴은 지친 모습이었죠. 술 냄새가 나긴 했지만 많이 취하신 것 같진 않았어요. 음료수 코너로 가서 한참을 서 계시더니 결국 물 한 병을 들고 계산대로 오셨죠. 계산하면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말을 걸으셨어요. 학생 같은데 이렇게 늦게 일하냐고요. 저는 그저 웃으면서 네, 학생이라고 짧게 대답했죠. 그러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더 내밀면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해서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그분은 그냥 지폐를 카운터에 놓고 나가버리셨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결국 마감 시간에 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점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런 손님들 가끔 있어. 주인 없는 돈 아니고 누군가 줬으면 받아도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젊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때로는 낯선 이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그 10,000원을 쥐고 있었는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북경대 유학생인 제가 편의점 알바비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동시에 그 낯선 손님의 작은 배려가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10,000원으로 다음날 아침에 평소에는 사지 않던 따뜻한 샌드위치를 사 먹었어요. 그 맛이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졌죠. 또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새벽 3시인데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배달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비를 피해 편의점에 들르곤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중국 사람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도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서 중국어로 몇 마디 건네시더라고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반가웠죠. 그 기사님이 계속 오셨는데 제가 학생이라는 걸 알고는 매번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셨어요. 오늘도 고생이 많다거나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도시락 하나를 사더니 제게 주시면서 밥은 잘 챙겨 먹으라고도 하셨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기사님의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감사히 받았죠.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문득 울컥했어요. 타국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아가는데 이런 작은 친절들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점장님도 가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커피 한 잔을 사주시고 한글 공부하는 것도 도와주셨죠. 첫 월급 160만 원을 받던 날은 정말 기억에 남아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 확인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죠. 그 돈이 새벽에 졸면서 다리 아프고 피곤한데도 웃으면서 일한 대가였으니까요. 월세 40만 원과 식비 30만 원 그리고 교통비 10만 원 또 학교 교재비까지 계산해보니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반지하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북경대 3학년 왕누이가 서울 변두리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상상이나 했을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경험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다짐했어요.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시험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힘들었지만 이 경험이 언젠가는 제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자존심과의 싸움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들은 인턴십을 하거나 마음에 드는 대학원을 알아보는데 저는 편의점에서 야근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밤새 일하고 난 후 아침 수업을 들을 때면 정말 피곤해서 집중하기 어려웠죠. 수업 중에 너무 졸려서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와야 했던 날도 많았어요. 중국 친구들이 가끔 영상통화를 걸면 항상 학교나 카페, 깨끗한 배경 앞에서 통화했어요. 반지 하방을 보여주기가 싫었거든요. 모두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죠. 사실 내면은 고갈되어 가고 있었지만요.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던 피곤함이 아무리 화장을 해도 감춰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을 했죠. 한국 생활이 재미있고 좋다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따라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좀 빠듯했어요. 점장님이 어머니가 아프셔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한다며 일찍 퇴근하셔서 저 혼자 계산대를 보고 있었죠.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떤 할머니는 계산기 보는 방법을 자꾸 물어보시고 또 어떤 손님은 담배 종류가 헷갈린다며 여러 번 바꾸더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한참 고단했던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제 또래로 보이는 대학생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피곤해 보였는데 대학 로고가 박힌 후드티를 입고 있었죠. 계산하면서 살짝 본 건데 어떤 유명한 학교였어요. 라면 2개를 사고 친구랑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과외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한 명만 가르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번다는 소리에 귀가 쫑긋했어요. 주 2회. 한 번에 2시간만 가르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저보다 많이 버는데 일은 훨씬 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전화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학생은 당연하다는 듯 얘기했어요. 서울 강남 쪽에서는 이런 게 흔하다고요. 그러면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 학생이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학원가에서 원어민 아니면 해외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저도 중국어 과외를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학생이 떠나고 문이 닫힌 후 계산대에 털썩 앉아 있었어요. 160만 원 벌려고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는데 과외 선생님들은 주 4시간 가르치고 200만 원을 벌다니 충격이었죠. 물론 과외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실력도 필요하고 설명 능력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 현실이 너무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중국어 과외를 할 수 있을까? 북경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여기서도 통할까? 무엇보다 한국의 소득 수준이 이렇게 높다니 놀라웠어요. 편의점 점장님도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서 사업하기가 힘들다고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실감했죠. 다음날 수업이 끝나고 미니에게 과외 이야기를 살짝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과외 시장이 어떤지, 중국어도 인기가 있는지요. 미니는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능력만 되면 과외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힘입어 학교 기숙사에 사는 중국 유학생 친구와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도 가끔 중국어 과외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학부모들이 수준이 높아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거기서 조금 마음이 걸렸습니다. 아직 그 정도의 한국어 실력은 갖지 못했거든요. 진작에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후회스러웠어요. 그 주 주말 새벽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이른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피곤해서 졸다가 문득 깼는데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양복을 차려입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걸어가는 모습들이요. 그분들은 제가 벌던 돈의 몇 배를 버는 거겠죠. 한국의 소득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걸 실제로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이제서야 한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날 반지하방에 돌아와서 컴퓨터로 한국의 평균 소득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높았어요. 중국보다 적어도 몇 배는 높았죠. 아마 그날부터 한국의 현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받는 임금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말이죠. 저는 그날부터 한국어 공부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에 더 매진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새벽 출근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문 앞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자주 세워지는데 그날도 몇 대가 와 있었죠. 배달원 아저씨가 젖은 채로 들어와서 우산을 챙겨가셨어요. 편의점 입구에는 늘 우산이 몇 개씩 놓여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비가 왔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특별한 자물쇠나 잠금 장치 없이 그냥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죠. 처음엔 누가 갖다 놓은 건지 궁금했어요. 점장님께 물어보니 공공 우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마련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거라고요. 비 오는 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쓰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하는 식이라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걸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뜨니 비슷한 시간에 우산이 2~3개 더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집 근처 편의점에 다시 갖다 놓고 가는 거였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필요 없는 사람이 다시 놓고 가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점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공공 우산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물어봤더니 적어도 몇 년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가지거나 사라지는 우산도 있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하나의 동네 문화가 됐다고 하셨죠. 가끔 새 우산을 추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중국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할 거라고 하니
점장님이 웃으셨어요. 한국도 아주 오래전에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점차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서 가능해진 거라고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어떤 사회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편의점 앞에 글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였는데 고맙습니다. 잘 쓰고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어떤 손님이 빌려간 우산에 대한 감사 표시였나 봐요. 점장님은 그런 메모가 가끔 붙는다며 웃으셨어요. 특별히 감사 인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분이 좋긴 하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미니에게 얘기했을 때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동네마다 이런 공유 문화가 조금씩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장이나 의자를 공유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 공구를 빌려주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고요.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한국 사회의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법이나 규칙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로 움직이는 시스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중국에서 보던 강한 통제와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우산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점차 큰 깨달음으로 이어져 갔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죠. 특히 무릎이 자주 아파왔어요.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며칠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죠. 아침마다 무릎을 구부리는 게 어려웠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반지 하방 특유의 습기 때문인 것 같았죠. 벽지는 늘 축축했고 방구석엔 가끔 곰팡이도 피어났으니까요. 일주일쯤 진통제로 버텼는데 어느 날 아침엔 무릎이 퉁퉁 부어올랐어요. 이대로는 수업도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죠. 중국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대기 시간도 길고 의사들도 바빠서 제대로 진찰받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외국에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됐어요. 부모님께 더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니에게 물어보니 학교 근처에 작은 정형외과가 있다고 했어요. 용기를 내서 방문했는데 접수 창구에서 외국인이라고 하자 일단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이 없으니 비용이 많이 나오겠다 싶어 걱정했어요. 접수 직원이 설명해주는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죠. 진료비가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중국에서 비슷한 진료를 받았다면 2배는 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외국인이라 차별받지 않을까? 의사가 설명을 해줄 때 한국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정말 친절했어요. 제 무릎을 살펴보시더니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말해보겠냐고 물으셨죠. 제가 서투른 한국어로 설명하자 영어로 다시 물어봐 주셨어요. 초음파 검사까지 해주셨는데 관절액이 약간 많이 차 있다고 하셨어요. 심각한 건 아니고 습기 찬 환경과 장시간 서 있는 일 때문이라는 거였죠.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방에 제습기를 두고 가능하면 무릎을 높게 해서 쉬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약국에서도 약사님이 약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진찰비와 약값을 합쳐도 5만 원이 채 안 되었어요. 중국에서 아플 때마다 병원비 때문에 걱정했던 제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오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아프고 외롭고 돈도 없는 외국인 학생인 제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약을 먹으면서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간에 잠깐씩 앉아서 쉬게 해주신 점장님의 배려도 큰 도움이 됐고요. 미니가 중고 제습기도 싸게 구해줘서 방 안의 습기도 많이 줄었죠. 며칠 뒤에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중국에서는 아플 때마다 병원비를 걱정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훨씬 적었어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제가 한국 사회를 다르게 보게 만들었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인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라는 것을 느끼게 됐으니까요. 반지 하방은 여전히 춥고 습했지만 이제는 덜 불안했어요. 이 사회가 저 같은 외국인 유학생도 배제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적다고 생각했는데 중국과 비교해보니 그것도 나름 괜찮은 수준이었죠.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외를 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니 미래도 긍정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을 항상 자랑하던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자연스럽게 각자의 상황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텐텐이 먼저 대졸자 실업률이 20%를 넘었다며 제가 한국으로 온 선택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죠. 샤오밍도 한숨을 쉬며 자신이 지금 3번째 인턴십 중인데 월급이 한국 돈으로 60만 원도 안 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부모님 도움 없이는 베이징에서 살 수가 없다고 털어놨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중국 대졸 인턴보다 3배나 많다니 믿기지 않았죠. 릴린이 화면 가까이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제가 정말 야간 알바만으로 월 160만 원을 버는지 중국에서는 대기업에 입사해도 처음에는 그 정도 못 받는 데다 건강보험도 있고 병원비도 싸다면서 부러워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 친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산 웨이가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1년 사이에 30% 떨어져서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폭락해 완전 마이너스 자산이 됐고 은행에서는 담보대출 만기 연장도 안 해준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대학가 주변 원룸은 빈방이 넘쳐나는데도 월세는 여전히 비싸다고 했죠. 졸업장이 있어도 일자리는 찾기 어렵고 이른바 탕핑집에서 누워 쉬는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요. 그러면서 친구 중 한 명이 제 반지하방 사진을 보더니 적어도 저는 혼자 살 공간이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30대 가까이 되어도 독립할 엄두가 안 난다며 부러워했어요. 통화가 끝나갈 무렵 지향이 갑자기 한국에서 중국인도 쉽게 일자리 구할 수 있는지 물으며 자신도 가능하면 갈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을 찾았죠. 여전히 반지하방에 살고 야간 알바를 하는 힘든 생활이지만 중국 친구들의 상황을 들으니 제가 다른 의미에서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고 무엇보다 여기는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느낌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혼자 남았을 때 제 작은 반지하방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전에는 그저 창문이 작고 습한 이 공간이 부끄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독립된 공간이라는 사실에 감사함이 느껴졌죠. 중국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꿈도 꾸기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또한 편의점 일도 더 이상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근로시간이 명확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중국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불안정한 일자리와 과도한 노동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비가 저렴해서 잠시 머물다 갈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제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곳이 되었네요. 이제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청명절 연휴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 한국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였죠. 처음에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어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북경대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밤 알바를 하고 있다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요. 제가 천천히 제 생각을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저도 창피하고 자존심 상했지만 이곳에서 돈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을 배우고 있다고요. 진짜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고 존중하는지, 그리고 법과 제도가 아닌 신뢰로 움직이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 눈물을 닦으셨어요. 제가 학업을 포기한 줄 아셨다고 해요. 하지만 학교도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조금 안심하시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지만 저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병원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였어요. 중국에서라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병원비를 한국에서는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에 부모님은 진지하게 들으셨죠. 아버지께서 자신이 지난해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 주셨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통화를 마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겪는 경험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라는 말에 동의하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만 잘 챙기라는 당부와 함께 통화를 마쳤습니다.